안녕하세요. 이 영상에서 우리는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이 작품은 차이콥스키가 쓴 번호가 붙은 교향곡 모두 6곡 중에서 끝에서 두 번째 작품이고요. 이 다음 곡은 비찬교향곡이라는 제목으로 유명한 교향곡 6번이 되죠. 교향곡 5번은 차이콥스키가 48살 때인 1888년에 발표했고요. 비찬교향곡보다는 5년 먼저 나온 작품입니다. 이 곡은 이른바 암흑에서 광명으로라는 베토벤식 모델을 따른 작품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베토벤의 교향곡 5번이 그렇듯이 비극적이고 어두운 느낌으로 시작해서 찬란한 승리를 암시하는 것 같은 씩씩한 피날레로 끝난다는 얘기죠. 이 다음번 교향곡인 비창이 아주 어둡고 구슬프게 끝나는 것과는 많이 다릅니다. 먼저 이 작품에 나오는 중요한 주제 선율들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선율들만 잘 머리에 넣고 있으면 공연장에서 처음 들어도 그다지 지루하지 않을 겁니다. 이 곡의 대표적 연주 중에 하나로 꼽히는 예프게니 무라빈스키 지휘 레닌그라드 필하모니 오케스트라의 연주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맨 처음에 나오는 서주 선율입니다. 어, 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주제입니다. 제1주제와 제2주제 사이의 중간 주제입니다. 노래하는 것 같은 1악장 제2주제입니다. 이번에는 2악장의 주요 선율들을 들으시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입니다.
이 악장의 두 번째 주제입니다. 이제 3악장입니다. 먼저 주부 선율. 삼악장의 중간부 선율입니다. 이제 마지막 피날레 4악장입니다. 1악장에서 들었던 서주가 장조로 바뀌어서 4악장 시작부터 웅장하게 흘러나옵니다. 이제 4악장의 제1주제입니다. 사악장의 제2주제입니다. 지금까지 차이콥스키의 5번 교향곡 2단조에 등장하는 주요 주제 선율들을 들어보셨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교향곡이 작곡된 배경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차이콥스키는 37살 때인 1877년에 4번 교향곡을 썼죠. 그리고 5번은 11년이나 지나서 48살 때인 1888년에 썼습니다. 이 작곡가가 53세에 세상을 떠난 걸 생각하면 한참 전성기에 아주 긴 시간 11년 동안을 교향곡을 쓰지 않고 보낸 셈이죠. 이유가 뭘까요? 그 11년 동안에 교향곡 비슷한 긴 관현악곡이 없었던 건 아닙니다. 그 기간 동안에 차이콥스키는 여러 악장으로 된 이른바 관현악 모음곡을 4곡이나 썼고 이 중에서 특히 3번 모음곡은 발표 당시에도 매우 인기가 높았습니다. 그리고 번호를 붙이지 않은 만프레드 교향곡이라는 작품도 썼습니다. 이렇게 교향곡 비슷한 작품이 4곡이나 되지만 번호가 붙은 교향곡이 되지는 않았습니다. 찰콥스키는 굉장히 자기 자신에 대한 비판의식이 강했고 자기에 대해서 엄격한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게으르다고 생각해서 작업표를 만들어 놓고 매일매일 얼마 시간 동안 들여서 작품을 쓰기로 자기 자신한테 강제하는 그런 사람이었죠. 한편 결정장애라던가 자기 자신에 대한 회의감도 굉장히 큰 사람이었습니다. 교향곡을 구상하고 한참 쓰다가 아니야, 이건 너무 내용이 가벼워. 선배 작곡가들의 교향곡에 비교할 만한 그런 가치가 없어 하고 생각하면서 버리든가 형식을 약간 틀어서 다른 곡으로 쓰곤 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런 의심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앞서서 37살 때 쓴 교향곡 4번은 후원자인 나데즈다 폰 메크라는 부인한테 헌정했죠. 그리고 상세한 프로그램을 내용을 폰 메크 부인한테만 편지로 알렸습니다. 1악장은 어떤 느낌을 쓴 것이다. 2악장은 어떤 생각을 썼다. 이런 얘기들을 편지로 보냈죠. 그리고 심지어 편지에서 이 곡을 우리들의 교향곡, 그러니까 후원자인 폰 메크 부인과 나 두 사람만의 교향곡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차이콥스키는 굉장히 신경이 섬세한 요즘 말로 유리멘탈이었어요.
그래서 이른바 우리들의 교향곡이라고 자기가 칭한 4번 교향곡을 쓰고 나서 새 교향곡을 새로 쓴다는 게 폰 맥크 부인한테는 어딘가 좀 미안한 송구스러운 느낌 아니었을까. 그래서 그 다음번에 번호 붙은 교향곡을 쓰는 걸 계속 주저하게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어디까지나 분명한 근거는 없는 개인적인 상상해본 것에 불과하지만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 5번 교향곡을 쓰기 전에 차이콥스키는 이사를 합니다. 모스크바 근교의 작은 도시인 클린이라는 도시하고도 그 근교였습니다. 오늘날 이곳을 찾아가면 아늑한 정원에 2층 집이 있고 차이콥스키가 생전에 썼던 피아노와 책상이 손님들을 맞이하고 있죠. 이곳에서 차이콥스키는 5년 반 정도를 살고 세상을 갑자기 떠나게 됩니다. 이 클린 주변의 숲을 비롯한 자연이 매우 아름답다고 하는데 그 모습이 이 교향곡의 2악장을 비롯한 여러 부분에 어느 정도씩 투영됐을 것 같습니다. 어쨌거나 차이콥스키는 이 곡을 쓰면서 후원자인 폰 맥크 부인한테 계속 작업에 대한 보고를 합니다. 편지를 보면 1888년 6월 초에는 작곡이 시작된 것으로 보이고요. 8월 26일에는 교향곡을 다 썼다고 쓰고 있습니다. 꽤 빠르다고 할 수 있는 작업 속도였습니다. 그런데 편지에는 저는 노인도 되지 않았는데 나이를 느낍니다. 아주 피곤합니다. 예전처럼 앉아서 피아노를 칠 수도 밤에 책을 읽을 수도 없습니다. 하고 투덜거리면서도 그러면서도 그렇게 작업이 빨리 진행됐습니다. 이 교향곡은 이해 1888년에 11월 17일에 처음 연주됐습니다. 당시 러시아 제국의 수도였던 상트페테르부르크의 필하모니 협회 연주였습니다. 사람들은 열광했지만 작곡가 스스로는 별로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폰 맥크 부인한테 보낸 편지에는 이 곡에는 뭔가 마음에 들지 않는 게 있습니다. 지나치게 꾸며낸 색채 같은 거 말입니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 말 역시도 폰 맥크 부인한테 우리들의 교향곡인 4번 교향곡만큼 멋진 것은 쓰지 않았다라는 말처럼 들리는 건 역시 저만의 생각이겠죠. 어쨌거나 이 곡은 이후 계속 인기를 끌었고요. 오늘날 음반으로 나온 숫자만 봐도 최후의 걸작으로 불리는 교향곡 6번 비창과 비슷할 정도입니다. 특히 영웅적으로 행진곡처럼 끝나기 때문에 관객들의 폭풍 같은 갈채를 이끌어내기에 아주 좋은 곡입니다. 사실 이해하기 까다로운 부분도 별로 많지 않습니다. 만약에 베토벤이나 그런 대표적인 교향곡 작가들의 교향곡으로 교향곡이라는 세계에 처음 매력을 느꼈다가 이제 다른 작곡가들의 교향곡으로 시선을 한번 넓혀보려는 음악 팬이 계시다면 저는 바로 이 차이콥스키의 5번 교향곡을 추천하고 싶습니다. 차이콥스키는 사람이 살면서 느끼는 즐거움과 슬픔 그리고 노여움을 음악으로 표현해내는데 특별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한 그런 작곡가였습니다. 물론 음악사에 등장하는 여러 작곡가들이 자기의 감정을 작품으로 표현했죠. 하지만 차이콥스키라는 사람이 쓴 편지와 일기들을 보면 그는 일상에서 느끼는 감정을 음악으로 표현하는데 아주 특별한 가치를 두었던 게 틀림없습니다. 그는 이런 감정들을 사랑스러운 감정이라고 표현했고요. 노르웨이의 그리그 같은 작곡가에 대해서는 바로 그런 사랑스러운 감정을 잘 표현하는 작곡가라고 칭찬했고 반면에 어떤 다른 작곡가들에 대해서는 그의 작품에서는 일상의 친근한 감정을 느낄 수 없어 하고 낮게 평가했습니다. 이 아름다운 교향곡을 통해서 우리가 이제 차이콥스키가 느꼈던 삶의 기쁨 그리고 슬픔에 동참할 수 있으면 같이 느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작품을 1악장부터 더 상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악장입니다. 먼저 이 1악장은 악상기호가 알레그로 콘 아니마라는 악상기호를 갖고 있습니다. 아니마가 마음이라는 뜻이니까 마음을 담은 알레그로라는 뜻이겠죠. 2단조로 시작되고요. 곡이 시작되자마자 클라리넷이 낮은 음역에서 4분의 4박자로 아주 우울한 선율을 연주합니다. 작곡가 기분이 많이 처져 있는 것처럼 들립니다. 이 선율은 보통 운명의 동기라고 하는데요. 차이콥스키는 자기가 남긴 메모 또는 일기에 이 선율에 대해서 이렇게 썼습니다. 서주, 운명 앞에서 완전히 단념하기, 투덜대고, 의심하고, 불평하고, XXX에 대해서 후회하는 것,
나는 운명 앞에 굴복해야 하는 것인가? 자, XXX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 뭐뭐뭐에 대해서 후회한다고 했는데 그 XXX가 과연 뭘까요? 먼저 일단 작품을 들어보겠습니다. 1악장 서주입니다. 매우 우울하게 들리는 이 서주의 주제 또는 선율은 앞으로 2악장, 3악장, 4악장, 각 악장마다 모습을 바꿔서 다시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선율은 1악장의 서주면서 이 교향곡 전체의 서주가 됩니다. 서주가 뭔가 하면은 책으로 말하자면 프롤로그 같은 거죠.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 분위기를 잡아주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어서 역시 책으로 말하자면 본문으로 넘어가게 됩니다. 서주를 지나서 약간 빨라지고 8분의 6박자로 넘어갑니다. 네, 이제 1악장의 제1주제입니다. 어, 1악장의 제1주제를 들으셨고요. 1악장은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나타 형식이 뭐냐 하면 설명드리기가 간단하지는 않은데요. 대략만 설명드리면 두 개의 주요한 주제, 1주제와 제2주제가 있습니다. 제1주제는 약간 빠르고 제2주제는 좀 더 느리고 노래 같은 그런 유장한 성격을 지니는 경우가 많죠. 그 두 개의 선율을 중심으로 곡이 펼쳐지는데 먼저 제1주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이어서 제2주제가 등장합니다. 그 다음에는 두 주제가 섞이면서 변주되고 전개되고요. 다시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다시 1주제가 나오고 제2주제가 나오고 끝납니다. 말하자면 약간 이상한 코스 요리에 비유할 수 있겠는데요. 1주제는 뭐 고기다, 2주제는 야채다라고 한다면 맨 처음에 소고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야채가 나오고 그 다음에 소고기와 샐러드를 막 섞어 놓은 그런 샐러드 같은 게 나오고 그리고 다시 소고기가 나오고 야채가 나오고 끝나는 그런 코스죠. 뭐 이렇게 말하니까 좀 이상하네요. 뭐 맛이 있을까요? 어쨌든 이런 게 소나타 형식입니다. 그런데 낭만주의 후기로 가면 좀 형식이 커져서 주제를 3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 교향곡의 1악장도 그렇습니다. 말이 길어지고 있는데 먼저 들으셨던 1주제는 상반되는 두 주제들 중에서 먼저 나오고 빠른 그런 주제죠. 그리고 두 번째 주제가 이제 나오는데 이건 소나타 형식에서 부르는 제2주제는 아닙니다. 이 두 번째 주제는 제2주제가 아닌 두 번째 주제는 세 개의 주제 중에 중요성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소나타 형식에서 이런 주제가 나오면은 숫자를 붙이기보다는 대체로 뭐 연결 주제, 삽입 주제, 부가 주제 이런 식으로들 표현을 합니다.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저는 부가 주제라고 부르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 나오는 부가 주제입니다. 뭔가 갑자기 깊이 묻혀있던 생각에서 벗어나려고 고개를 쓱 들어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입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로 나오는 주제. 아까 소나타 형식을 설명하면서 제2 주제는 어딘가 노래하는 것 같고 느리다고 했죠. 이제 소개하는 주제가 바로 제2 주제입니다. 앞에 두 개 주제에 비해서 매우 감정이 풍부합니다. 네, 1악장의 제2 주제였는데요. 이 주제의 특징 중에 하나를 꼽자면은 이른바 헤미올라 리듬이라는 겁니다. 헤미올라가 뭐냐 하면은 반주부에는 3박자나 6박자가 안딴따 안따따 이렇게 흐르는데 멜로디는 2박자씩 끊어지죠. 이 선율은 저음 선악기가 도솔도 도솔도 레솔레 레솔레 이렇게 3박자씩 쪼개지는데 바이올린은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이렇게 두 박자씩 끊어집니다. 차이콥스키는 이런 헤미올라를 좋아했어요. 그래서 발레곡이나 피아노 곡에도 보면은 이런 헤미올라 리듬이 많습니다. 또 하나 기울여 볼 점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는 동시에 많은 성부에서 독립된 노래들이 흘러갑니다. 바이올린은 미레도 파미레 하고 노래를 부르는데 목과는 다른 노래를 불러요. 솔라시도 솔라시도 미 하고 다른 노래를 부르죠. 또 베이스에도 다른 노래가 흘려요. 도 미레 파미 도 시 솔 하고 물론 많은 작곡가들이 음악에서 동시에 많은 성부를 동시에 흘려보내죠. 하지만 찰코스가 다른 점은 이 여러 흘러가는 라인들이 각각 다 그것만 띄어서 들어도 아주 아름다운 노래로 들리도록 그 각 파트의 노래성이라고 할까요? 그런 점에 많은 신경을 씁니다. 이런 점도 귀에 담아두면 좋겠습니다. 또 한 가지 얘기할 게 있습니다. 이 주제가 점점 고조되면서 선율이 레미파파비솔라라라라리도레레미파솔 하고 계속 쭉 올라가는데요. 화음을 받치는 베이스 파트는 반대로 빰빰빰빰빰빰빰 계속 내려가면서 반대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이게 차이콥스키가 감정을 고조시키는 아주 전형적인 수법 중에 하나인데 이 악장에도 그런 수법이 또 나오니까 그때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살펴본 세 개의 주제가 1악장의 토대가 되죠. 이렇게 주제들이 차례로 소개되는 부분을 소나타 형식의 제시부라고 하고요. 이제 이 주제들이 섞이는 중간부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을 전개부 또는 발전부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감상하고 있는 이 곡의 1악장에서는 제2주제는 발전부에 섞이는 재료가 되지 않고요. 앞서 들었던 제1주제와 부가주제만 그 두 개의 주제만 변주되면서 발전하게 됩니다. 발전부의 모습을 잠깐만 들어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발전부가 지나간 뒤에는 앞에 나왔던 세 개의 주제가 다시 차례로 등장하고요. 이 부분을 재현부라고 합니다. 제시부가 다시 나온다고 해서 재현부죠. 물론 제시부와 똑같이 하지 않는 게 소나타 형식에서 규칙이지만 그 설명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발전부도 지나가고 이제 악장을 마무리하는 종결부, 영어로 코다라고 하는 부분이 나옵니다. 제1주제를 변형시켜서 한번 크게 극적으로 부풀었다가 사그라들면서 끝납니다. 코다입니다.
이제 2악장입니다. 하이든 시대부터 통상 교향곡의 2악장은 느리고 서정적인 그런 악장을 배치합니다. 1악장은 비교적 엄격한 소나타 형식이었는데 이 2악장은 더 자유로운 환상곡풍의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악상 기호가 안단테, 칸타빌레, 콘 알쿠나 리첸자. 좀 기네요. 노래하는 듯한 안단테, 약간의 자유를 갖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유명한 차이콥스키의 현악사중주 1번 2악장에도 안단테 칸타빌레, 노래하는 듯한 안단테라는 악상 기호가 붙어 있어서 유명하죠. 네, 이 2악장에서 먼저 현악기들이 아주 쓸쓸한 어딘가 어둡고 뿌연 느낌이 드는 합주를 펼칩니다. 그렇게 밑그림을 깔아놓은 뒤에 그 위에 호른 독주가 아주 인상적인 첫 번째 주제를 연주합니다. 호른은 기네스북에 세상에서 연주하기 가장 어려운 악기라고 나와 있다고 합니다. 그 얘기도 한 3, 40년 전에 들은 얘기라서 지금도 기네스북에 이렇게 실려 있는지는 잘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악장이 시작될 때마다 호른 솔로이스트들은 공포에 사로잡힌다고 합니다. 호른이 독주를 끝내면 현악기가 다시 이 주제를 노래하고 목관악기가 새들의 노래 같은 아름다운 장식을 넣어줍니다. 그리고 나서는 첫 번째 주제보다 한결 더 쓸쓸하면서 또 한층 극적인 두 번째 주제가 바이올린 합주로 등장합니다. 이 주제에서 차이콥스키의 특징 중에 중요한 하나를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아시도라미미 파파파 솔솔솔 랄랄랄라 시시죠. 계속 선율이 올라가면서 극적으로 고조돼요. 역시 차이콥스키가 즐겨 쓰는 수법이죠. 그런데 이러는 동안 베이스는 반대로 계속 낮아집니다. 빰빰빰빰빰빰빰빰 계속 반대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극적인 성격을 고조시키게 되죠. 말씀드렸듯이 앞서서 1악장 제2주제에서도 똑같이 이런 특징을 보였었습니다. 이어서 중간부의 세 번째 주제가 나옵니다. 이 주제도 마치 새들이 노래하는 것 같습니다. 이 세 번째 주제가 반복되면서 점차 고조되더니 마치 먼 하늘에서 천둥 소리가 몰려오는 것처럼 트럼본을 비롯한 금관악기가 크게 아주 위협적인 동기를 연주합니다. 낯설지 않은 부분이죠. 1악장 처음에 우리가 클라리넷으로 들었던 바로 그 운명의 동기를 강하게 변주한 것입니다. 이제 3악장입니다. 3악장은 이 곡에서 가장 짧고 단순합니다. 교향곡에서 3악장은 하이든과 모차르트 시대에는 귀족과 왕족들의 춤이었던 아주 전화한 미뉴엣을 사용했고요. 베토벤은 더 빠르고 유머러스한 스케르치오를 주로 썼는데요. 차이콥스키는 이 곡에서 처음으로 왈츠를 교향곡에 썼습니다. 차이콥스키는 왈츠를 사랑했고 발레곡에 특히 많이 썼었죠. 이 교향곡에서의 왈츠는 발레곡에서 쓴 것처럼 한없이 영롱하고 색채가 풍부한 그런 왈츠는 아닙니다. 좀 더 약간 채도가 가라앉고 좀 쓸쓸한 표정도 있고 서정적이라고 할까요? 네, 왈츠 주제입니다.
네, 이제 중간부 선율은 짧게 점이는 듯한 리듬입니다. 이 중간부는 뭐 앞부분보다 조금 더 발레 색채가 나는 것 같기도 합니다. 네, 이 중간부가 끝난 뒤에 앞에 주제가 발레 주제가 다시 돌아옵니다. 우아하게 또 발레가 펼쳐지고 끝나기 전에 1악장과 2악장에서 우리가 들었던 운명의 주제가 다시 슬그머니 모습을 비칩니다. 이제 마지막 4악장 피날레로 가겠습니다. 이제 전곡을 장려하게 마무리하는 4악장입니다. 4악장도 1악장처럼 소나타 형식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소나타 형식의 악장이 껍질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어떤 껍질이냐? 1악장 서두에 나왔던 그리고 2악장과 3악장에서도 모습을 나타냈던 바로 그 운명의 동기라고 하는 껍질입니다. 원래 소나타 형식의 악장에도 프롤로그라고 할 수 있는 서주 부분이나 에필로그라고 할 수 있는 종결부, 즉 코다의 메인 주제들하고 관련 없는 다른 주제들, 선율들을 쓰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런데 이제 듣는 이 교향곡의 4악장에서는 이 서주와 코다의 앞에 악장들에서 들었던 운명의 동기를 가져와서 아주 확실한 인상을 지어줍니다. 그리고 1악장에서 처음 단조로 소개됐던 운명의 동기가 여기서 장조로 모습을 바꿉니다. 네, 이제 4악장의 서주가 되는 운명의 동기를 들으시겠는데요. 안단테 마에스토소, 장엄한 안단테라는 악상기호가 있습니다. 이렇게 현으로 장엄하게 운명의 동기를 연주하면서 4악장이 시작되죠. 그리고 갑자기 굉장히 빠른 2분의 2박자, 알레그로 비바체로 바뀌면서 소나타 형식의 제시부를 시작합니다. 먼저 제1주제입니다. 뭔가 탁탁 튀면서 폭발해 나가는 것 같은 빠른 주제죠. 이 교향곡이 처음 서방에, 그러니까 독일에서 연주됐을 때는 비평가들이 이 주제를 굉장히 싫어했다고 합니다. 마치 코사크 기병대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황야를 질주하는 것 같다. 그런 평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이게 러시아인의 교향곡이니까 그런 걸 흠으로 잡기는 좀 이상하겠죠. 저는 개인적으로는 마치 이 부분이 무슨 전투를 크게 치르게 돼가지고 부대와 무기들을 평야에 쫙 펼쳐놓는 배치하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건 어쩌면 맨 끝에 이 악장의 맨 끝에 나오는 운명의 동기 코다 부분이 마치 전쟁을 끝내고 난 뒤에 행진처럼 그런 상상을 하면서 듣게 되다 보니까 여기서는 그런 느낌을 갖게 된 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 제1주제에는 두 개의 짧은 부속 주제들이 딸려 지나가는데 그건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빠르지만 한결 더 노래 같은 제2주제가 목관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운명의 주제가 이 악장을 둘러싸고 있다고 했는데요. 사실은 이 사악장의 한가운데에도 나와요. 주제들이 섞이는 전개부 또는 발전부가 나오기 직전에 운명의 주제가 트럼펫으로 화려하게 울려 퍼집니다. 이어서 전개부가 이어지고요. 다시 재현부가 돼서 제1주제와 부속 주제들 그리고 제2주제가 차례로 회상된 다음에
뭔가 이제 마무리를 지을 때라는 듯이 극적으로 한번 고조됩니다. 그리고 잠시 한번 숨을 끊은 다음에 결심한 것처럼 마지막으로 운명의 주제가 등장합니다. 여기서 잠깐 숨이 끊기는 부분에 박수를 치시는 청중들이 꽤 있는데요. 참으셔야 되겠죠. 이제 최후의 찬란한 창가처럼 운명의 주제가 흐릅니다. 자, 그런데 이 마지막으로 나오는 운명의 주제가 과연 찬란한 승리일까요? 어쩌면 제 생각에는 모든 장대한 드라마가 그런 것처럼 이 대단원의 마무리에는 어딘가 서글프고 비장한 느낌도 섞여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떤 거대한 승리들이나 마찬가지죠. 우리는 마침내 우리가 이뤄낸 성공에 대해서 찬양을 하지만 그 과정에서의 희생도 되돌아보게 되면서 비장한 느낌도 갖게 되고 그렇게 되죠. 차이콥스키는 이렇게 거룩하게 들리는 찬가풍의 행진곡풍의 악상으로 자기가 교향곡을 끝내게 됐지만 그게 과연 잘한 것인가에 대해서 계속 다시 생각해보고 했다고 합니다. 어쩌면 차이콥스키 나름대로는 바로 이 부분이 폰 매크 부인한테 얘기했던 억지로 만든 것 같은 그런 부분으로 느껴진 게 아닐까 이런 느낌도 듭니다. 그렇게 운명의 주제를 찬란하게 연주하고요. 처음에는 현악기, 바이올린에 그 다음에는 트럼펫으로 한층 강렬하게 연주되면서 클라이맥스를 크게 이룬 다음에 다시 빨라져서 진짜 코다가 됩니다. 종결부가 됩니다. 사악장의 부속 주제도 다시 나오고요. 1악장 제2주제 일부도 나오고요. 한 다음에 짠짠짠짠 하는 다짐하는 듯한 리듬으로 끝을 맺습니다. 그런데 이 짠짠짠짠 하는 리듬이 차이콥스키의 일종의 도장이랄까 낙관 같은 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거 내가 쓴 거 맞다. 자기 표시를 내는 거 그런 느낌이 있어요. 차이콥스키가 이 다음 번 교향곡인 6번 비창 교향곡의 3악장을 끝날 때도 짠짠짠짠 하고요. 발레 호두까기 인형의 1막이 끝날 때는 좀 느리게 짠짠짠짠 하고 끝냅니다. 그게 다가 아니고요. 차이콥스키의 후계자로 자처했던 그런 사람 중에 라흐마니노프가 있죠. 라흐마니노프가 이 부분을 이어받아서 조금 바꿉니다. 피아노 협주곡 2번은 짠짜자잔, 3번은 짠짜자잔, 교향곡 2번은 짠짜자자잔. 스승과는 아주 약간 다르게 그렇게 음표를 바꿔서 나는 차이콥스키의 나는 후계자인데 약간 좀 바꿨어 이런 기분을 냈죠. 예, 이제 이렇게 차이콥스키의 교향곡 5번이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런데 제가 설명을 드리려다가 안 드리고 넘어간 부분이 있었죠. 1악장에서 운명의 주제를 처음 소개할 때 차이콥스키 자신이 그거를 XX에 대해서 후회하는 거, 뭐뭐뭐에 대해 후회하는 거라고 말했다는 거죠. 그 뭐뭐뭐가 무엇인지 설명을 안 드리고 넘어갔죠. 그걸 어쩔 수 없이 밝히고 넘어가자면 차이콥스키가 남긴 일기와 그의 삶을 정밀하게 분석했던 문헌학자들과 전기 필자들은 바로 그 XXX라는 표현이 차이콥스키가 자기의 동성애를 표현할 때 쓰는 말이었다고 얘기합니다. 당시엔 어디나 그랬지만 러시아는 특히 보수적인 사회였고요. 동성애를 감히 드러내고 살 수 없었고 차이콥스키 자신으로서는 죄책감 같은 것도 가졌겠죠. 그러니까 어쩌면 이 곡은 차이콥스키가 동성애라는 관념 위에 쌓아올린 곡이라고 할 수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느끼든 간에요. 차이콥스키의 다음 교향곡인 6번 비창도 이 동성애와 관련하지 않고는 설명할 수 없는 아주 드라마틱한 얘기거리가 있는데요. 그거는 그 비창을 설명할 기회가 될 때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그리고 여기까지 이 차이콥스키 5번 교향곡에 나온 주제들을 조각조각 들으셨는데 이제 전곡을 제대로 감상해야겠죠. 이 유튜브 화면 밑에 상세 정보에 전곡을 들을 수 있는 링크들을 걸어뒀습니다. 클릭하면 바로 전곡을 여러 가지 연주로 감상하실 수 있습니다. 예, 이 작은 동영상이 차이콥스키 교향곡 5번에 대해서
더 잘 이해하실 수 있는 작은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만나겠습니다.